자, 이제 문제 한번 1번부터 우리 한번 보시죠. 1번부터 보시면요. 이주대책이 있죠, 그죠? 이주대책이 바로 이른바 뭡니까? 원래 재산권 자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지만 이 재산권만 보상을 해서는 이거는 완전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그랬었죠. 바로 이른바 마을 전체가 없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른바 생활보상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생활보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주대책입니다. 마을을 새로 조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공동체를 복원시켜 주는 겁니다. 전형적인 어떻게 생활보상이 아니고 이건 이미 보상 다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로 봅니까? 이른바 정책적인 배려죠. 23조 제3항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 보시면요. 이주대책, 그죠? 그래서 이주대책은 정책적인 배려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정책적인 배려. 정책적인 배려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이주대책을 할지 말지는 헌법 23조 3항에 포함된 정당한 보상이라면요. 입법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입법자가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만들지 안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겁니다. 입법자의 재량. 따라서 그 심표 앞부분은 맞는 내용이 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입자는 그래서 우리 지금 공익사업법에 따르면요. 바로 이른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세입자는 빼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요? 입법자의 재량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리고 3번은요. 자, 그래서 입법자는요. 10가구 이상이 원하면 이주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사업시행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입법자랑 사업시행자, 그거를 구분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입법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사업시행자, 토지공사든 뭐가 되었든 간에 그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맞죠. 그죠? 그러나 수립은 하되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할지, 뭐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지,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사업시행자한테 재량이라는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네. 4번입니다. 이주대책 대상자의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있죠. 이주대책 대상자의 구체적인 수분양권, 분양받을 권리는 언제 생깁니까? 법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권이 생깁니까?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했을 때입니까? 둘 다 아니죠. 어떻게 해요?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받아서 확인 결정을 했을 때, 그렇죠. 결정을 했을 때 잘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훌륭하십니다. 4번 지문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죠. 그죠? 자, 2번 문제 정답률이 50%밖에 안 됐죠. 지금 2번 문제 정답률이 50%밖에 안 됐는데 1번은 뭐냐면요. 1번은요. 이게 원래 제일 먼저 할 때는 사업자가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요. 근데 이게 인천에서 만약에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 필요하잖아요.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래야 접근성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그죠? 전통시장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럼 이것도 공공사업이 돼요. 공공사업인데 원래 공익사업을 할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수용 재개를 하게 됩니다. 원래 수용 재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거기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요. 인천시에서 계양구에서 전통시장에 주차장 만들려고 할 때 뭐를 했는가 하면요. 어떤 전통시장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괜찮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주랑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냥 사버렸어요. 사버렸습니다. 건물주랑 협의해서 사버리니까 일단 건물은 팔렸죠. 근데 그 건물에 세입자들이 있었거든요. 미용실도 있었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각종의 물건을 파는 잡화점도 있었었고 이런 세입자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세입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니 이제 팔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에서 샀으니까 세입자들은 그 기간이 있죠. 그죠? 그 전세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내보낸 거예요. 내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여러분 원래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는 소유자한테는 어떻게 해요? 소유자한테는 당연히 재산권 보상도 하지만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를 줘야 됩니까? 영업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영업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뭡니까? 사업 인정 고시 없이 그냥 사업자가 인천시에서 건물주랑 협의해서 건물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인정 고시가 없었으니까 정상적인 토지 수용 절차가 아니다라고 인천시가 영업 손실 보상을 안 해준 거예요.
어떤 사항인지 아시겠죠? 사업 인정 고시가 있으면 협의, 토지 수용 재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토지 수용 절차잖아요. 그러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각종의 영업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 인정 고시를 않고 인천시에서 그냥 개인의 건물을 샀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토지 수용 절차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할 필요 없다. 영업 손실한 보상할 필요 없다. 그래서 분쟁이 생겨서 소송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사업 인정 고시 없었다고 해서 영업 손실 보상 안 해줄 것 같으면요. 이런 선례가 있게 되면 실제로 영업자는 영업 손실 보상 못 받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어떻게 해요? 영업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1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 판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이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 있죠.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죠. 여러분.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뭡니까? 세자로. 그렇죠. 정재현님이 형성권이죠. 형성권. 형성권이죠. 네. 어쨌든 형성권이거든요. 이 형성권 자체는 그러니까 수용을 청구를 하는 순간 수용돼 버려요. 근데 토지수용위원회가 안 받아들였다는 거는 뭐냐? 여러분 이게 아니 형성권인데 토지수용위원회가 안 받아들이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이럴 수 있겠죠.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요. 남은 땅이 쓸 수가 없을 때 하는 게 잔여지 수용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용되거나 남은 땅 자체가 활용 가능성이 없을 때 하는 게 잔여지 수용 청구권이라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인데 근데 잔여지 수용 청구권을 지금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토지수용위원회는요. 야 이거 충분히 활용 가능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라고 하면 이제 거부했다 이 뜻입니다. 그럼 결국에 뭡니까?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했다는 말은요. 남은 땅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을 안 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용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왜 지가 청구해놓고 왜 수용하느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수용 자체에는 불만이 없고 보상금에만 불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상금 더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보상금 증감 소송. 그럼 이게 뭡니까? 돈 달라는 소송이니까 당사자 소송. 잘했습니다. 소무님 잘했습니다. 네, 줄리아님 잘하셨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소송을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이번은 23년 지방직뿐만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의 토지가 한 이만큼이 있는데 절반이 수용이 되었어요. 절반이 수용되었는데 남은 땅 자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짜리 땅이 절반이 수용되면 남은 땅이 5천만 원 돼야 되잖아요. 근데 수용되고 나서 거기에서 그게 이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남은 땅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폭등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은 땅의 면적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금액이 뭐 이 2배로 뛰어서 2억이 된 거예요. 원래 1억짜리가 2억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야 결론적으로 너 돈 벌었으니까 남은 땅 돈 벌었지 퉁치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나? 남은 땅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냐? 이게 상계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용을 했으면 그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이 되고요. 4번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었잖아요. 수용재결이 있어도 불만이 있는 당사자, 사업시행자가 불만이 있든 토지소유자가 불만이 있든 소송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랄 수가 있어요.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굳이 소송 안 가고 재결 있고 난 뒤라도 둘이 서로 합의를 해서 원만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걸 굳이 말릴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4번 지문은요.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협의가 가장 좋습니다. 네. 3번에 보시면요. 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은요. 그거 승혜님 손해배상 파트에서 그거 과실상계 그리고 손익상계라는 게 있습니다. 손해배상 파트에서 그렇죠. 준철금마님 사슴뿔 맞습니다. 네, 사슴뿔 제가 예를 들었었죠. 사슴을 죽였는데 그 주인이 뿔 잘라가지고 5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사슴값 5천만 원에서 피해는 5천만 원인데 이득 본 게 500만 원 있죠. 그죠? 손해도 있지만 이익도 있죠. 이익. 그거를 상계한다 그 뜻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사실관계는 이거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재량행위도 행정행위죠. 행정행위니까 처분이죠. 처분이죠.
처분이니까 소송 대상이 되죠. 자,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시립합창 단어는 그러니까 각하할 게 아니라 기각을 해야 됩니다. 인용이나 기각을 해야 됩니다. 3번은요. 시립합창 단어는 공법상 계약이니까 당사자 소송 맞고요. 4번은요. 왜 이게 행정청의 결정으로서 비로소 돈 받을 권리가 생기면 그 결정은 처분이라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언론 관련자 이 부분은 법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습니까? 민주언론 관련자라 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은 처분이 됩니다. 그렇죠. 광주민주화운동은 당사자 소송이 되고요. 네. 잘하셨네요. 네. 4번 문제. 자, 4번에 보시면 1번. 미지급 그러면 여러분 뭐로 가셔야 됩니까? 미지급. 미지급 그러면요. 그러면 이거는 이른바 당사자 소송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결정이 있고 나서 돈을 안 주는 게 미지급이라 그랬죠. 그죠? 공무원 연금법상의 연금은요. 연금공단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돈 줘야 되는 게 있는데도 안 주면 그게 미지급이죠. 그러니까 다 결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지급 그러면 당사자로 가시라 그랬습니다. 연가는 여러분 이게 연차라 그랬죠. 연차라 그랬었죠. 연차는 뭡니까? 우리 왜 뭐 일반 회사원 또 월차, 연차 있잖아요. 근데 그 월차 그 휴가를 안 쓰면요. 그거를 휴가를 안 썼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일당보다 1.5배를 줘요. 1.5배를 줍니다. 그래서 연가 보상은 만약에 쓰지 않았으면요. 1월부터 6월 사이에 자기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요. 7월에 입금이 돼요. 자동으로 안 썼으면 행정청의 결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입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가 보상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도요. 만약에 안 주면 이미 돈 받을 권리 있거든요. 돈 받을 권리 있으니까 돈 달라고 제기하면 됩니다. 당사자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른바 당사자 소송이다. 부당이득 꼭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뭡니까? 공법관계죠. 그죠?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공법관계다. 왜냐하면 특별권력관계도 공법관계지만 그러나 조합장은요. 조합으로부터 월급 받는 사람이라 그랬죠. 일종의 이 근로계약이에요. 위임계약인데 그래서 이거는 민법상 근로계약으로서 바로 민사소송이 되는 거죠. 4번 지문 맞는 지문이 됩니다. 5번에 보시면요. 1번에 보면 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뭐라 그랬죠 이거? 공법상 계약이죠. 아니요 계약인데 더 중요한 게 공법상 계약이에요.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이니까 제기하는 소송이 무슨 소송이 돼야 됩니까? 당사자 소송이 돼야 되겠죠.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이 됩니다. 당사자 소송이 되고요. 그러면 당사자 소송은 돈 달라는 소송이거든요. 돈 달라는 소송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예를 들어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달라 상대방은 못 주겠다 그러면 얼마가 손해인지를 적절한 금액을 당연히 정해요. 법원은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법원은요. 그냥 위법적법,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 생각해보세요. 돈 달라는 소송에서는 법원이 그럼 돈 주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나요? 돈 달라는 소송에서는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하겠죠. 얼마를 지급하라. 1,000만 원 지급하라. 300만 원 지급하라. 450만 원 지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돈 달라는 소송에서 그렇게 금액을 정한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가를 했잖아요. 인가를 하게 되는 순간 관리처분 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 확정이 돼요. 구속적 계획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속적 계획이면 뭡니까? 두 자로. 처분이죠. 그렇죠. 준철근마님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고시가 처분인데 구속력이 있는 처분인데 결의를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시가 있으면 계획이 처분이 되는데요. 계획이 구속력을 가지는데요. 계획대로 진행될 건데요. 계획을 없애야죠. 계획을 없애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바로 이른바 주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행정지 있죠.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소송에 준용됩니까? 안 됩니까?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소송에 준용이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집행정지는 뭐를 정지하는 겁니까? 처분을 정지하는 거잖아요.
처분을 정지하는 거잖아요. 처분을 정지하는 거니까 당사자 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에는 집행정지라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작위 소송도 처분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이요.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 두 번째가 처분의 존재예요. 처분의 존재니까 항고소송에서는 임시구제로서 집행정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민사집행법상 임시구제, 가처분이라 그러거든요. 준용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당사자 소송에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니까 당사자 소송에는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상의 가구제라도 준용이 돼야 된다. 그 뜻이죠. 네.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억, 민중소송 예죠, 그죠? 니은에 보시면요. 기관소송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요. 디귿에 보시면 바로 이게 이른바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법무부와 그 다음에 국회 간의 이렇게 국가기관의 다툼에 대해서는 그러면 바로 이른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요. 제가 이게 말씀드렸었던 게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라는 이런 객관적 소송에 대해서는 조문이 몇 개 없어요. 조문이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소송에서 적용할 만한 규정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제가 수업 시간에 든 대표적인 민중소송회가 바로 그 서초구에 있었던 교회 사건이었죠. 교회에다가 점용허가를 내줬더니 서초구 주민이 소송 제기한 사건. 결국에 그것도 뭡니까? 민중소송인데 서초구청장이 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중소송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취소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네. 아니 이 사람들아, 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지 말고 이거 판례 내용을 기억하라고. 네. 자, 7번에 보시면 1번에 관할법원은 피고 소재지 특별한 거 없죠.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는 국가사무죠. 국가사무. 그리고는요.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해도 국가사무죠. 국가사무라면요. 아무래도 전국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네, 그게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시면요. 국민권익위원회. 여러분 이게 2번, 4번이 매우 중요한 주제라 그랬죠. 이게 뭐냐 하면 원래 행정기관은요. 원고적격이 없어요. 취소성의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취소성의 원고적격이 있으려면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주체가 돼야 돼요. 행정기관은 원고적격이 없지만 그러나 뭐였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장에 대해서 권고를 했단 말입니다. 조치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안 따르면 과태료 등도 나오고요.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돼요. 그러면요. 불이익 예정돼 있잖아요. 그때는 불이익 예정돼 있는데 이게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따르자니 공무원법 위반이라 그랬죠. 안 따르자니 자기한테 불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원고적격을 인정한 거죠. 그게 2번, 4번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3번도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생태자연도 1급. 이 부분들은 이게 그냥 환경보호죠. 그렇기 때문에 공익보호니까 원고적격 없다는 겁니다. 예진님 근데 그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어디가 체크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회원 모집 계획서. 그렇죠. 정확하게 회원 모집 계획서. 골프장이 아니고 골프장으로 가면 산으로 간다니까요. 회원 모집 계획서. 회원 모집 계획서. 이게 뭐였습니까? 원래 회원 그냥 1000명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가의 회원권을 샀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2000명, 3000명으로 늘려버리는 신청서를 내서 장관의 주무장관의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회원이 1000명에다가 2000명이 되는 순간 회원권 값은 그냥 반토막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바로 이른바 경업관계죠. 그죠? 경업관계. 경업관계에서, 그죠? 경업관계에서 기존업자가 원고적격이 있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우리 버스 사업 면허 같은 경우 보면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랬죠? 수요량에 적합할 것이 버스 사업 면허 요건이라 그랬죠. 이거 왜 둔다 그랬습니까? 바로 수요는 줄어드는데 버스 사업자만 점점 늘어나면 업자들끼리 지나친 경쟁, 그렇죠. 과당 경쟁.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2번, 3번 지문은 그 얘기고요. 4번은 특허업자니까 원고적격이 있다. 그죠? 자, 9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9번도 정답률이 낮았네요. 1번은 여러분 뭐냐면 왜 기억나셔야 됩니다. 선박인데 A 선박업자도 있고 B 선박업자도 있었거든요. A 선박업자도 있고 B 선박업자도 있었는데 B 선박업자가 배를 바꾸는 거예요. 배를 바꾸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선박업이니까 특허죠. 그리고 경업자로서 기존업자는 옹고적격이 있죠. 근데 뭐냐면 B 선박업자가 배를 새 거로 바꾸었는데 원래 정원이 300명이어서 원래 300명이었는데 바꾼 배 정원이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줄어들었으니까 그 수요는 기존업자로 오겠죠. 그럼 어떻게 이거는 기존업자는 굳이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경업자한테 불리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1번에 보시면요. 그렇죠.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경업자에 대해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기존업자가 굳이 다툴 필요 없죠. 네. 네, 맞습니다. 네, 2번에 보시면요. 환경상의 원래 원고가 되려면요. 자기가 이 처분으로부터 권익 침해를 받는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영향권이 정해져 있으면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당연히 환경 피해를 받으라는 게 추정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추정되기 때문에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거기에 나오는 2번이죠. 그리고 원래 주민은요. 우리 법에 따르면 주민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살아야 돼요. 근데 주민이 아닌 사람도 옹고적격이 있는 경우 있죠. 바로 제주도의 풍력발전소 만듭니다. 반경 1km까지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주소는 없었지만 농사 짓는 사람, 말목장을 하는 사람,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여러분 소음과 진동과 그리고는 온도 변화 생기겠죠. 그러면 농작물의 생장과 말의 성장에 영향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쾌적한 환경을 누려왔던 거예요. 그러나 발전소 들어서는 순간 졸지에 환경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옹고적격이겠죠? 키워드가 뭡니까? 키워드가 뭡니까? 3번의 키워드가 뭡니까?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인 향유. 현실적인 향유. 그렇죠. 수빈님 잘하셨습니다. 원래는 주민이에요, 주민. 근데 이게 왜 기억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이게 거기에 있는 거 있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영향권 내 건물이 있잖아요. 영향권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요. 건물이 있으니까 한 번씩 와보겠죠. 그러나 이거는요.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실적, 일시적.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4번에 보시면요. 자, 거기 보면 수리했죠. 수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수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양도인의 영업자, 종전 영업자는 지위를 잃어요. 그러니까 수리 처분은 종전 영업자, 양도인한테 불리한 처분이 됩니다. 영업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탈하는 거니까 원고적격 인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기 아니 지가 팔아놓고는 뭔 소송을 제기하는가 싶은데 이거는요. 다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그렇죠. 경매로 넘어가는 사안이라 그랬죠. 네, 명님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자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억. 법인도 권리를 누리는데요. 법인이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생명권 이런 것들은 혼인의 자유 이런 것들은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빈님 맞습니다. 지위 승계를 수리해 주는 것 자체, 정확하게 지위 승계를 수리해 주는 것 자체는요. 종전 영업자는 불리하죠.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박탈, 새로운 영업자의 지위 부여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녀원은요. 쾌적한 환경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조건 옹고적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재단법인 쾌적한 환경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재단법인은 쾌적한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니은입니다. 이게 학교법인에서요. 이사는 구성원들이 뽑아야 되는데 임시이사는 교육부에서 선임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임시이사 같은 경우가 교육부에 선임되면 학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들은요. 학교의 자율성을 위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 구성원이 누굽니까? 학교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학교 구성원이 교수, 학생, 그리고는요. 직원입니다만은 노동조합은 아니죠. 노동조합은 외부로부터 학교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학교 경영자를 상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높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노조는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디귿 보시면요. 귀하 불허가 처분 보시면요. 귀하 불허가 처분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이게 원래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입국의 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서 다툴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뭐였습니까? 중국 국적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비자 발급을 신청을 했고 거부당했을 때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나라와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귀하를 불허가는 처분.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도 일단 체류하고 있다는 거죠. 강제 퇴거 명령도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승준은요. 재외 동포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네. 리얼은 어렵지 않죠.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면 의원의 지위를 회복하지는 못하지라도 그렇더라도 그렇죠. 여전히 그 급여와의 관계에서 이익이 있다. 그 내용이죠. 11번. 먼저 보시면 1번. 고등학교 졸업. 그렇죠. 퇴학 처분을 받으면은 고등학교 퇴학 받으면 대학교 못 가잖아요. 그러나 검정고시 합격하면 대학을 갈 수 있죠. 그런데 퇴학 처분의 취소성을 제기하니까 야, 너 대학 갈 수 있는데 왜 소송 제기해?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판례는 뭐로 봅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대입 자격 시험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무리 고졸 검정고시 합격을 했더라도 그렇죠. 그게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점에서 이익이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 노래도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네. 뭐 그렇지. 네. 이번에 보시면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소익이 없죠. 그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 지문 좀 어려웠을 건데요. 3번 지문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정답률이 그래도 낮지는 않네요. 자, 3번 지문 보세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3번 지문 보시면요. 3번 지문이 이게 거부 처분이 재결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근데 재결의 취소를 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 처분에 상대방이 다투는 게 아닙니다. 거부 처분에 상대방이 다투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버스 사업자인데요. 다른 사람이 같은 노선에서 버스 사업 면허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이겼습니다. 취소 재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받아서요. 왜 취소해 주느냐고 다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는 되죠. 제가 다투는 거는 얘가 허가를 받을까 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요.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거부할 수 있습니까? 다시 거부할 수 있죠. 다른 이유로도 또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라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부 처분이 취소되어서 취소 재결이 났지만 제가 다투는 거는요. 재결을 다툴 게 아니라 후속 처분을 기다려서 또 거부되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허가가 나면 그때 다투라는 겁니다. 그때 다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권한이 위임되면 권한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수임청 이름으로 처분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번. 내부임했으면 여러분 위임청 명의로 처분 떨어져요. 내부임했으면 위임청 이름으로 처분 떨어지니까 그때는 장관이 피고가 된다. 맞죠? 그 다음 2번은요.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의결기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지방의회가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뭡니까? 의원 제명, 그리고 의장 선임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지방의회도 행정 처분을 하니까 그렇죠. 창의정 처분하는으로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실 게 그거 있죠. 왜? 두밀본교 폐지 조례 있죠.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때는 어떤 겁니까? 공포권자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렇죠. 한글이면 공포권자지. 공포권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포권자가 피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공포는 누가 하느냐? 장 아니면 교육감이 하겠죠. 그죠? 장 아니면 교육감이 하겠죠. 그러나 이것처럼 의원 제명을 할 때는 의회가 돼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3번에 피고 경정이 있으면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 그렇죠.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거로 보죠. 그게 3번이고요. 4번은 여러분 뭐 특별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13번에 1번에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는 어디다 고발하는 겁니까? 검찰에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행정부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2번에 보시면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였죠? 제가 백날 해봐야 처분 아니라 그랬죠. 행정청이 아니면 처분이 아니죠. 행정청이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게 대표 판례가 나왔던 판례가 한국마사회가 기술을 자른 거예요. 조교사를 자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기술을 자르면 걔는 이제 뭐 불이익이 있지만 한국마사회가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3번에 보시면요. 고시는 원래 행정규칙이지만 법률의 위임을 받으면 법규 명령이 될 수 있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그리고는 거기에 나오는 보건복지부 약제고시. 이런 것들은 우리 판례가 처분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3번 지문이 답이 된 거고요. 14번에 보시면요. 1번에 보시면 그렇죠. 입영 처분은 처분이지만 신체 등위 판정은 입영 처분의 전 단계죠. 처분이 아니게 됩니다. 그다음 2번에 보시면요.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청권. 이때 신청권이라는 거는 뭐죠? 그죠? 신청권에 대응되는 의무는 뭡니까? 응답 의무죠. 그러니까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을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이 되고요. 4번은요. 주민번호 변경 신청권이라는 건 없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되면 신청이 있다는 게 그 말입니다. 15번에 1번에 보시면요. 바로 이게 뭐였습니까?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귀책 사유로 토지 사 이게 바로 그거였죠. A가 B한테 땅을 샀습니다. 2월 1일에 땅을 샀는데 잔금은 12월 1일에 치르기로 했다. 근데 A가 빨리 건물을 짓고 싶어서요. B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내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잔금을 못 치러요. 계약이 해지됐겠죠. 그럼 B는 누군가에게 땅을 팔아야 되는데 A의 건축허가가 땅 위에 있는 이상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B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권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철회 신청권 인정한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게 1번이 되겠죠. 2번은요. 복직이라는 거는요. 휴직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직위에 오를 때가 복직이지 당연 퇴직되었으면 복직이 아니죠. 이건 재임용이 되겠죠. 다시 임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당연 퇴직된 사람한테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그게 2번이 되겠죠. 3번에 보시면요. 증액경정 처분의 경우에는 증액경정 처분만이 감액경정 처분의 경우에는 감액되고 나면 당초 처분이 그렇게 되겠죠. 그게 3번이 됩니다. 4번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4번 제가 무슨 판례 설명드리면서 했었는지 그렇죠. 불문 경고할 때 불문 경고는요. 법률에 있는 경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에 있는 경고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지만 불문 경고를 받은 사람은 1년간 그 표창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렇죠. 또 이제 그동안에 받은 표창 공직이 사라지니까 처분이다 그 얘기죠. 소방 풀어야죠. 네, 소방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있었죠. 있었던 게 이거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죠. 운수권 배분 그때 했었던 거죠. 자, 16번에 1번 보십시오. 1번에 보면 자, 부가 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 결정. 세무조사 결정이 있으면요. 그렇죠. 이거는 이른바 그 처분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자료 제출 의무에 다 응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 2번에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아무리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은 처분. 바로 이른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있던 사람을 승진 임용해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 승진은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상태대로 승진을 시키거든요. 승진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6번에 있었는데 그해 15명을 임용을 하면서 1번부터 16번까지 임용을 하고 6번만 빼버린 거예요. 5번만 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승진이 되지 않은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승진 임용 제외. 이건 처분이 되는 거죠. 그죠? 승진 임용 제외. 그 승진 임용 제외를 처분이라고 봤다고요. 자, 3번에 보시면요. 그렇죠? 접견 녹음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처분이 된다는 게 그 내용이 되고요. 나르장터 종합 쇼핑몰이라는 거는 이른바 입찰 참가적 제한이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공법 관계로서 처분이 된 거고요. 자, 17번 보시면요.
1번입니다. 1번. 수업합니다. 수업. 1번. 이게 우리 왜 그거 있잖아요. 그 경찰관이 교통안전 분담금이라는 걸 부과를 하거든요. 교통안전 분담금을 부과하는 게 그게 보면 왜 어린이 보호구역에 펜스 설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경찰에서 직접 부과하려니까 뭐 그런 것들까지 경찰이 직접 처리하기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버스 회사에 부과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전 펜스 등을 만드는 데 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경찰에서 여러분 총기류 등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총기라든가 화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술, 안전교육이라든가 또는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직접 하지 않고 똑같이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과 권한을 넘깁니다. 일종의 공무수탁 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협의 납부 통지는 처분이 되는 겁니다. 17번, 1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혁신도시 선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선정이 되면 그러면 공공기관에 이전하지만 그렇더라도 개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 그랬죠. 네. 네, 그게 2번입니다. 자, 3번에 징계 요구 있죠. 징계 요구만으로는 아직은 신분상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는 게 3번 내용이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요. 국세환급금의 충당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국세환급금의 충당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원래 이 민법에 보면요. 우리 민법의 권리 소멸 이유로서 상계라는 게 있거든요. 상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이라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갑이 을에게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갑이 을의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을에게 1,000만 원 줄 것도 생긴 거예요. 그러면요. 서로 간의 권리를 퉁쳐서 소멸시키는 게 민법의 권리를 다른 권리와 서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상자를 써서 상계라 그래요. 상계. 서로 상계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 4번에 보면 국세환급금의 충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금을 소득세를 많이 냈습니다. 1,000만 원 돌려받을 게 생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제가 상속을 받아서 또 세금 1,000만 원 내야 될 게 생겼어요. 그러면 돌려주고 다시 받고 하는 바보 없다 그랬죠. 그냥 퉁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서로 받을 권리를 줄 의무에 퉁친다. 서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걸 상계라 그래요. 민법에 있는 권리 소멸 사유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8번에 1번. 이게 원래 고시공고는 여러분 어떨 때 합니까? 고시공고는 어떨 때 합니까? 불특정 다수인한테 처분할 때 고시 또는 공고하거든요. 특정인한테는 뭐 합니까? 송달을 해요. 송달. 그러니까 특정인한테는 발송을 해서 그 사람한테 전달시키는 이른바 송달을 하게 됩니다. 발송시켜서 송달을 하게 되는데 다만 특정인에 대한 처분도 송달을 못하고 고시 공고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우리 행정절차법 14조에 있습니다. 뭐죠? 어떨 때 하죠? 아니 송달받을 자가 주소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모르겠지. 그렇죠?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기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공고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공고할 때는 예를 들면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구역을 결정을 해서 고시합니다. 그럼 이해관계인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고시문을 갑을 병이 보는 시기가 각각 다르겠죠. 그죠? 그러더라도 갑이 본 날로부터 90일, 을이 본 날로부터 90일, 병이 본 날로부터 90일 해버리면요. 하나의 처분에 대해 사람마다 제소기간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획일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 그날 아예 알았다고 다 봐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의지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통상의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서 공고하는 경우에는요. 그렇게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 사람이 공고문을 본 날이 현실적으로 한 날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1번입니다. 원래 잘 안 나오는 질문인데 원래는 통상고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특정인에 대한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요거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올해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자, 2번은 여러분 어디에 체크를 하셔야 되죠? 2번은요? 2번 어디 체크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법제상 잘하셨습니다. 네, 지현님 잘하셨습니다. 자, 법제상. 아니 위헌 결정이 맞는데 법제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요.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 법 이름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교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법인 소송 제기는 못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의 결정에 대해서 법인은 학교 법인은 안 되고 교사는 되고, 당연히 뭡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 안 맞다고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위헌 결정이 나서 이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법인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미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럼 제소기간 지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때는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제상 그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이게 원래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3번은 어디가 체크되셔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미 불가정액이 발생한 후에 잘못 알렸다는 거예요. 불가정액이 발생한 후에 잘못 알린 거는 이미 본인이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지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면 어차피 소송 제기하든 심판 제기하든 다 각하되겠죠. 이런 경우까지 배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90일 안에 소송 제기할 수 있었는데 심판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서 심판 제기한 경우에는 그거를 배려해 주지만 이건 이미 불가정액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랑 아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안다고 착각하는 거랑 아는 거를 구분해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풀어보다 보면 그때 못 봤던 거를 미처 발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심판을 청구해야 돼. 각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이런 경우도 배려해 줄 필요 없어요. 어차피 90일 지난 상태 아닙니까? 어차피 90일 지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굳이 배려해 줄 필요 없다는, 만약 이렇게 될 것 같으면요. 처분 있고 나서 한 5년 뒤에 소송 제기하고 싶으면 심판 정부에서 각하 재결 받고 재결수 받은 날부터 90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질문. 18번에 재수기간은요. 재수기간은 여러분 원래 이 숫자로 내거든요. 90일, 1년 이런 식으로 내는데 그거를 좀 어렵게 내면 이 판례로 냅니다. 그래서 이 재수기간에 관련된 판례 18번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하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기억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기억도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른바 재조사 결정이죠. 그죠? 재조사 결정. 그래서 재조사 결정 같은 경우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뭐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첫째, 감액경정 처분의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은 뭡니까?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 그렇죠. 당초 처분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행정심판의 청구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은요, 항상 원처분보다 불리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처분이 있고 나서 여기에 대한 재결이 있어서 재결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하는 거는요, 항상 원처분보다는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감액경정 처분이 있으면 소송의 대상은 경정 처분이 아니라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 되겠죠. 물론 이때 제소기간을 계산할 때는요, 자 보세요. 처분, 원처분,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 그러면 소송의 대상은 당초 처분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처분은 어떻게 해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사례 문제로 되게 자주 나오는 거죠. 사례 문제로 되게 나오는 거죠. 잘 보세요. 다시요. 당초 처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심판을 거쳤더니 행정청이 변경 재결을 내렸습니다. 변경 재결을 내리면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변경 재결을 내리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변경 처분, 이 처분은 무조건 감액경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처분이 소송 대상이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곧바로 소송 제기한 게 아니라 행정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또 하나 보십시오. 그게 원처분, 당초처분 같은 말 아닙니까? 원처분, 당초처분. 네. 네, 그런데 이게
세금에 있어서는 특이하게 말이죠. 특이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습니다.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말고요. 재조사 재결이 있어요. 재조사 재결. 요 재조사 재결을 재조사 결정이라 그럽니다. 역시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재조사 결정 또 재조사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어디를 체크하셔야 되느냐? 재조사 결정, 여기 여러분 이른바 재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까지 하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원처분.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심판 거쳤더니 심판위원회 재결이 재조사 재결. 그래서 재조사 재결에 따라 처분했습니다. 원처분이 예를 들어서 1억의 세금 부과처분이라고 칩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특이한 세금에 있어서만 특이하게 있는 재결, 재조사를 하라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조사 재결에 따른 처분하겠죠. 무조건 이거보다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999만 원 했습니다. 1만 원 깎아줬습니다. 심판 제기한 사람 열받겠죠. 소송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처음 들어간 논리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처분, 재결, 후속처분. 이게 감액처분, 당초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죠? 그럼 제소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후속처분을 기다리는 동안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는 90일이 훨씬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송 제기 못한다? 각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1억 세금 부과처분과 9,999만 원은요. 실질적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 거랑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기각 결정을 했으면 바로 소송을 들어가겠죠. 그러나 재조사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바로 소송 들어갈 사람 없을걸요?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본다 그랬죠. 그래서 재조사 결정만큼은 이거 재결입니다.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그렇죠. 후속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렇게 됩니다. 후속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억이 그 뜻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네. 니은입니다. 행정심판 전치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죠? 원래 소송 요건은 여러분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소송 요건은 소송 제기 전에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 나중에 보완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심판 전치입니다. 바로 공무원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원이 각하 안 하고 그냥 심리를 하고 있었어요. 부랴부랴 심판을 제기해서 재결을 거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굳이 각하하지 말고 본안 심리하라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니은이죠. 니은.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요. 그때도 제가 그 오답 노트랑 기출문제 때는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크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나오면요. 집행정지의 요건을 생각하셔야 돼요.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의 요건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 그렇죠. 이님 잘하셨네요. 두 번째가 처분의 존재죠. 따라서 처분이 있는 소송인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에는 집행정지가 되지만 부작위 소송은 안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요. 집행정지는 여러분, 집행정지는 뭡니까? 집행정지는 우리 이거 무슨 제도라 그러죠? 세자로? 세자로 뭐라 그러죠? 집행정지는? 이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취소 판결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명인아물님 약간 다릅니다. 3월 10일님도 약간 다릅니다. 가구제. 그러니까 이게 행정소송이라는 제도가 구제제도거든요. 소송이라는 게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게 소송이거든요. 그러면 취소소송에서 구제를 받고 싶으면 소송에서 이겨야 되죠. 근데 소송이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시로라도 구제해 주겠다는 게 이른바 가구제입니다. 판결 전에 일단 구제를 주겠다. 즉 취소소송은요. 처분을 취소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근데 취소 판결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임시로라도 처분을 없던 것처럼 해주겠다는 게 이른바 가구제 제도로서의 집행정지 제도가 됩니다. 근데 이런 집행정지 제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임시구제니까 구제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처분 소장을 쓸 거 아닙니까? 소장에는 제가 청구의 취지와 그다음에 이런 청구를 하는 이유를 쓰거든요. 청구 취지, 청구 이유를 쓰는데 청구 취지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서 청구 이유에 이렇게 씁니다. 이 처분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처분 후에 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숫장만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길 가능성이 제로예요. 왜? 항상 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후에 법이 바뀌었거나 처분 후에 사실 상태가 바뀌었더라도 처분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본안, 즉 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근거가 없습니다. 본안은 뭡니까? 처분의 위법이죠. 근데 얘 주장을 보면요. 얘 주장만으로도 본안에 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근거가 없죠. 그럼 집행정지 안 해줘요. 그때 나오는 게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때. 본안의 이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다 잘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요. 일정한 납부기간을 정한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 있죠. 그죠?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징금 처분이 정지됩니다. 아직까지 취소 판결이 안 났지만 과징금 처분이 정지돼요. 근데 여러분 돈을 내는 거는 전부 다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납부하라 그래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는데 2월 5일에 집행정지 결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송에서 이기면 되는데 본소송에서는 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8월 1일에 기각 결정이 떨어지면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내야 되죠. 그럼 이제 가산금 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납부기한 5일까지도 남아있는 걸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그렇게 해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이게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전부 다 그겁니다. 1번, 2번이 전부 다 그런 뜻으로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집행정지가 임시구제 아닙니까? 임시구제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기면 괜찮은데요. 임시구제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기면 괜찮은데 임시구제, 가구제는 되고요. 가구제는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져버리면 이게 황당한 거예요. 임시구제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면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요. 2번 지문에 그래서 1번, 2번 같은 거군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떨어진 거예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라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 기업 규모에 비해서 고용을 많이 늘리면 사회적 기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고용 창출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기업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1,000만 원 주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합니다.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합니다.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했는데 이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보조금 교부 결정이 다시 부활하겠죠.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이 정지되었으니까 보조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이 집행정지가 되었으니까 보조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보조금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요. 보조금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는 받았는데 가구제는 됐는데 최종적으로 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지된 보조금 결정 취소 처분이 그렇죠. 다시 부활. 온도님 잘하셨네요. 온도님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돌려줘야 된다. 그런 말이 거기에 나오는 바로 2번이 되는 겁니다. 까지 하시겠습니까? 문제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아셔야 될 거 위주로 냈습니다. 네네. 많이 틀리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요. 최신 판례가 아니라 땡초 처분님 최신 판례가 아니라 어려운 판례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만 우리가 또 문제 풀이 때는 또 사례 문제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또 내겠지만 지금은 네. 네, 그렇죠. 보조금 결정 취소 처분이 부활되잖아요. 보조금 결정 취소 처분이 부활되면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죠. 그럼 지급된 거는 반환해야 되겠죠. 자, 이제 3번에 보시면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는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는 이른바 가구제 제도로서 집행정지라는 걸 두고 있거든요. 이게 논의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이게 논의되는 게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원래 취소소송은 취소소송에서 원하는 거는 뭡니까? 처분을 뭐 하는 겁니까? 취소하는 거죠. 처분을 취소하는 거 원하잖아요. 처분을 취소하는 거. 처분을 취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처분을 취소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처분의 취소니까 임시구제는요. 처분을 정지시키기만 하면 저는 구제가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면허정지 처분의 취소죠. 근데 왜? 그래야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임시로라도 구제가 되려면요. 면허정지 처분을 뭐 시키면 됩니까? 효력을 스탑시키면 되죠. 그럼 면허 부활되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처분을 취소하는 건데 임시로라도 처분을 정지시켜 주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상에는 집행정지라는 임시구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계가 터져버렸어요. 뭐가 터져버렸느냐. 예를 들어서요. 제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이 떨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거부 처분이 떨어졌죠. 사실 제가 원하는 거는 허가예요, 허가. 그죠? 허가입니다. 허가니까 사실은요. 건축허가의 이행을 구합니다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게 바로 이른바 의무이행 소송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취소 소송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건축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취소 소송에서는요. 궁극적으로 이겨봐야 거부 처분이 취소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허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뭐가 있습니까? 취소 판결 받으면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죠?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결에 따라서 행정청은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재처분 의무 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생각해 보시면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제가 취소성을 제기해서 임시 처분했다고 칩시다. 그게 뭡니까? 집행정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거부 처분은 정지해봐야 궁극적인 구제가 안 되죠. 거부 처분은 정지해봐야 제가 궁극적인 구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아니요. 줄리아기님 소액이라기보다는요. 그 집행정지에 이익이 없다. 물론 맞는데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나오죠.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거부 처분은 그래서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토깽이님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제도인 집행정지로는 궁극적인 해결이 안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러면 민사법에 보니까요. 민사집행법 보니까 거기에는 가구제 제도로서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요. 임시의 지위를 설정해 주는 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해고당했다. 소송 제기하죠. 판결 나기 전에 판사님 저 임시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해 주세요. 그게 민사집행법에 있는 가처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행정지가 의미 없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라는 것을 끌어와서 임시지위를 해주자는 거예요. 부여해주자. 그게 학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 논리, 이제 판례 논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례 논리는 이거예요. 판례 논리는 그래서 판례 논리는 행정소송법에는 항고소송에서 임시구제 제도로서 즉 가구제 제도로서 집행정지라는 것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뜻은 민사집행법상의 가구제 따위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3번 거기 보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신청의 방법뿐만 아니라 가처분으로도 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요 한번 흐름을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거부 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이 안 된다는 거랑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잘하셨네요. 네, 잘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는요.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인 집행정지가 준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라도 준용하겠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 판례 입장은 명쾌해요.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에 가구제를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민사법상 가구제는 적용하지 않겠다. 당사자 소송에는 행정소송법상 가구제가 없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가구제를 적용하겠다. 이게 판례 논리입니다. 네, 잘하셨네요. 네. 자, 이제 4번입니다. 4번. 절차의 속행정지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건물 철거 명령에 대해서는요. 제가 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뭐를 막고자 하는 겁니까? 건물의 철거를 막고자 하는 거죠. 건물의 철거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철거 명령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계고, 통지, 실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건물 철거 명령에 대해서 제가 집행정지 신청하면요. 법원이 이렇게 해도 돼요. 굳이 철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은 본 법원의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 계고하지 마라.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정지는 임시제도 아닙니까? 임시제도는 여러분, 임시제도는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효력정지까지 안 해도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바로 절차의 속행정지만으로도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효력정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21번. 여러분, 우리 소송에서는 어떤 주의가 원칙이라 그랬습니까? 법원은요. 법원이 심리하는 것은 원고 피고가 말하는 것만 법원이 심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변론주의. 구일충님 맞습니다. 당사자주의가 변론주의입니다. 파사님 처분권주의하고 변론주의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당사자가 법정에서 말한 것만 심리한다는 게 변론주의고요. 당사자가 소장을 내어야 법원이 재판을 한다는 게 처분권주의입니다. 근데 이거를 구별하는 문제는 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근데 변론주의의 반대 개념이에요. 여러분, 변론주의의 반대 개념이요. 직권주의예요. 변론주의의 반대 개념이 직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직권주의는요. 법원이 직무상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직권주의입니다. 이게 직권주의입니다. 법원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직권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소송에서는요. 변론주의가 원칙이에요. 자,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예외도 있겠죠. 예외적으로 직권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변론주의인데, 촉갱이님 잘하셨습니다. 원칙은 변론주의인데 잡종님 잘하셨습니다. 직권주의도 가미되어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첨부되어 있거든요. 우리 첨가되어 있거든요. 그 직권주의가 두 개예요. 바로 소송요건과 그리고는 소송법 제26조. 소송요건. 그래서 소송요건을 먼저 보고 소송요건은요. 제소기간 지났는지 원고 적격이 있는지 피고 적격이 있는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근데 직권으로 조사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소송요건은 직권조사항이라 그러죠. 소송요건이 그럼 뭔지를 알아셔야 되겠죠. 원고 적격, 피고 적격, 대상 적격. 대상 적격이 뭡니까? 처분이냐 아니냐. 그게 대상 적격이죠. 그죠? 요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그러나 본안은 철저하게 변론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럼 여러분, 본안은 뭡니까? 본안은 뭐를 보는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본안은 뭐를 보는 거죠? 그렇죠. 파사님 잘하셨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이죠. 위법성. 처분의 위법성 자체가 본안이죠. 본안. 처분의 위법. 그러니까 여러분, 처분의 위법성은 소송 요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권 소송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들 잘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냥 고난도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시험의 공법 문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내년 한 초쯤 돼서 변호사 시험 문제 풀면요.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다 푸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답이 나올 때까지 아직 시간 많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끌어올려서 내년에 시험 치기 그 당일까지만 컨디션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2번에 보시면요. 자, 보세요. 행정소송에도 처분권주의 적용되거든요. 변론주의 원칙의 두 번째는 26조입니다. 소송법 26조. 소송법 26조입니다. 소송법 26조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에 2번에 보시면요.
행정소송에 대한 것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은 뭡니까? 소송의 개시와 종료의 처분 권한이 원고에게 있다는 거예요. 소송의 개시와 종료의 권한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소장을 내어야 개시가 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끝나요. 그게 처분권주의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지도 않은 것을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26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직권주의를 얘기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직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요. 조문이 있지만 이 조문은 뭐라고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 보면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이 말이 없잖아요. 당사자가 앞에 예외적으로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판례는요. 예외적으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송법 26조는 비록 직권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거는 직권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게 아니라 여전히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이거는 예외적 조항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무조건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건 어디에만 있는 것? 일건 기록에 현출된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질문 나가겠습니다. 계속 보시죠. 4번. 그래서 21번의 3번 질문은요. 조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문은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조문 되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틀린 이유가 뭡니까? 소송법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소송법에는 정말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게 어렵게 내는 게 이런 겁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법원이 할 수 있는 것과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자주 냅니다. 이게 법원은 어디까지나 공평한 제3자의 지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고의 변호사도 아니고 피고의 변호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한테야 네가 가지고 있는 기록 좀 내 가지고 원고에게 좀 보여줄게 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원고에 뭐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22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어떨 때 되죠? 어떨 때 됩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할 때.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할 때 되거든요. 여러분 말 그대로 뭡니까? 기본적인 뭐가 동일할 때요? 사실관계가 동일할 때요. 기본적인 사실관계.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이 추가되거나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동일하면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사실관계. 그렇죠. 기본적인 사실. 그래서 뭡니까? 행정청이요. A를 비롯한 10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려요. 근데 얘들을 왜 내리는가 하면 얘들이요. 1월 10일에 X라는 호텔에 모여서 담합을 시도합니다. 자기들끼리 폐기물 업체 선정하는데 우리가 각각 나서면 최저 입찰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끼리 출혈해야 되지 않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단일 업체를 만들어서 이 업체로 하여금 고가로 불러버리자. 그래서 이제 담합을 시도합니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국가계약법 76조 1항 12호에 따라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정지 처분을 내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업체들이 소송 들어갔거든요. 근데 행정청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요.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했다기보다는 담합하여 특정 업체로 하여금 낙찰받게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설립한 공동업체로. 그래서 76조 1항 12호를요. 76조 1항 7호로 바꿉니다. 12호는 입찰 방해 조문이고요. 7호는요. 담합해서 특정 업체 낙찰 조항이에요. 바꿉니다. 그랬더니 원고가 여기 사실관계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왜? 법조문은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사실 X라는 호텔에 모여 담합을 시도했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같으면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이게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요. 처분 당시에 적시한 사유와 그 다음에는 나중에 덧붙인 사유를 비교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적시한 사유가 없으면요. 추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동일성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대상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알았든 몰랐든 처음에 제시하지 않았으면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의 위법적법 여부에는 그러니까 처분의 위법적법 여부는 처분시인데요. 처분시인데 근데 이게 증거 자료는 언제까지 낼 수 있다고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다 낼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1월 10일, 1월 20일, 1월 30일 네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이 돼요. 파면이 됩니다. 근데 1월 1일에는 뇌물 받은 사실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더라도 나머지 3개만으로도 충분히 파면할 만하면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23번에 보십니다. 1번에 보시면요. 사정 판결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정 판결은 여러분 일단 무슨 판결입니까? 인용입니까? 기각입니까? 기각이죠. 기각입니다. 기각이지만 어떻게 해요? 원래 기각은 원고가 진 거예요. 즉 기각 판결은 처분이 뭐 할 때 내리는 판결입니까? 처분이 적법할 때 내리는 판결이죠. 적법할 때 내리는 판결. 그러나 사정 판결은 처분이 뭐 하지만 기각하는 겁니까? 뭐 하지만 위법하지만 기각. 그렇죠. 아이샤님 잘하셨네. 위법하지만 기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요. 미리 원고가 손해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래서 원고는요. 분위기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고 나면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나오는 거죠. 네, 다들 잘하시네요. 자, 그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요. 조세부가 처분이 이건 뭡니까? 이게 대표적인 기소갱이거든요. 대표적인 기소갱이기 때문에 기소갱이는 여러분 결론이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기소갱이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법원이 스스로 결론 내린 다음에 행정청의 결론과 비교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소갱이는요. 조세부가 처분과 같은 기소갱이는 결론이 하나이기 때문에 법원은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취소 판결했다는 것은 법원이 이미 금액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금액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소갱이라면 일부 취소 가능해요. 금액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땡초 처분님 잘하셨네요. 그러나 3번 있죠. 재량행위인 과징금부 처분이 일부 위법해요. 그럼 이제 일부 취소하면 법원이 결론 내리는 거 아닙니까? 재량행위는 스스로 결론 내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취소해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그렇죠. 비례 원칙상 일부만 위법하면 일부 취소하는 것이 일단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기억해 보시면요. 재처분 의무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로 장난칠 때 그렇게 냅니다. 재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틀리게 냅니다. 재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은요. 기판력은 오로지 판결의 주문에만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니은 지문 또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으면 재처분 의무 있죠. 재처분 의무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간접 강제를 할 수가 있죠. 간접 강제를. 근데 재처분을 했는데 어차피 기속력 위반으로 무효예요. 우리 법원은 판결 위반하면 무효로 보잖아요. 그래서 재처분했는데도 기속력 위반으로 무효면 역시 어떻게 해요? 간접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디귿이 되겠죠. 리을은 여러분 재심 청구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25분 보시겠습니다. 1번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실강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원래 확인 소송은요. 확인할 만한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 소송은요. 다른 소송이 있으면 확인 소송은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항고 소송에는 이른바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우리 무효 확인 소송의 법원의 판결이 뭡니까? 처분의 무효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겠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처분이 무효임을 받아서 원고가 무슨 해결이 될까? 예를 들면 무효인 조세 처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근데 원고가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아요. 원고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원고가 원하는 거는 돈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는 게 무슨 해결책이 됩니까? 그래서 2006년 이전까지는요. 이런 경우는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판례를 변경했죠. 왜? 아까 말씀드린 판결효력 중에 기속력이라는 게 있다는 게 기속력의 내용으로 3가지가 있죠. 반복 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 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까 만약에 무효 확인 판결이 나면요. 그 처분의 무효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제거해야 될 의무. 그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면
잘못된 결과를 제거해서 원상회복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무효확인 판결만으로도 행정청은 이득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바로 무효확인 소송에는 이른바 다른 수단이 있는가 안 따지고 얼마든지 무효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줄리아님 잘하셨습니다. 2번은 여러분 이거 뭐랑 구별하기라고 내는가 하면 인가랑 구분하는 거예요. 인가. 인가는요.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있으면 기본행위가 있죠.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 그러면 토지거래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인 토지거래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이 무효라면요. 계약 무효 소송을 민사로 제기해야 됩니다. 즉 인가는 항상 인가의 성질이 있죠. 세자 뭡니까? 승혜님 잘하시고 보충성이죠. 보충성. 그러니까 기본행위를 다퉈야 돼요. 그러나 수리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요. 양도계약이 무효인데 수리가 되었습니다. 수리도 무효죠. 그러면 계약 무효 소송 제기해도 되고 수리 무효 소송 제기해도 됩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2번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처분이 무효다라고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습니다. 처분이 무효다라고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는데 법원이 보니까요. 처분이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해요. 자, 즉 취소 사유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즉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처분이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하죠? 그렇죠. 취소 판결합니다. 결자이지님 잘하셨습니다. 왜 취소 판결을 하는가 하면요. 왜 취소 판결을 하는가 하면 보세요. 취소 판결이 나려면 처분이 위법하기만 하면 돼요. 처분이 위법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는 당연히 처분이 뭐하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법하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취소 판결할 수 있다. 그게 3번이 되는 거죠. 4번은요. 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성을 추가적으로 병합했습니다. 그런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요. 제소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월 1일자 처분, 4월 1일에 무효소송, 8월 1일에 취소성을 병합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취소소송 제기기간은 2월 1일부터 8월 1일이라면 90일 지났죠. 각하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4월 10일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대로 제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는데 처분이 취소 사유라면 어차피 무슨 판결해 준다고요? 취소 판결해 준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굳이 추가로 병합했더라도 각하지 말라는 거. 어차피 취소 판결해 줄 거 못하러 취소소송 각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제기한 거로 보겠다. 그게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죠. 자, 이제 끝났고요.